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7일 수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시작하겠습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서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습니다. 당선인 측에서는 검수완박 법안 시행을 두고 국민투표 실시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검찰 수사 기소권 분리법 어떻게 될지 조금 뒤에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윤보리 앵커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오후 5시에 소집됐습니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기존 합의안에 대한 재협상을 주장해온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취임 뒤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붙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투표의 요건과 절차에 부합한지를 놓고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윤 당선인 측의 계획이 현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현 방역당국이 모레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새 정부가 다음 달 말에 이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해 혼선이 예상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또 앞으로 특정 업종에 대한 전체 집합금지 명령은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처음 시작하는 경제 코너에선 명지대 박정호 교수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자영업자의 생존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검찰 수사권 분리, 검수완박 관련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으로 법안 저지에 나섰고 민주당도 이른바 회기 쪼개기로 맞불을 놓는 등 여야 간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환 기자. 네, 국회 본회의장 앞입니다. 네, 2시간 전인 오후 5시부터 국회 본회의가 열렸는데요. 지금도 무제한 토론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본회의에 검수완박 관련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상정되자마자 국민의힘은 즉각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첫 주자로 나서서 2시간가량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원안은 기만적 정치공학의 산물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무엇을 하다가 대선이 끝난 후 정권 말기에 마치 군사작전하듯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냐고 비판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법사위 소위를 단독 소집했고 검수완박 처리를 위해 민주당을 탈당한 민영배 의원을 안건조정위 위원으로 선임하는 등 법안 상정 과정 자체에 절차적 결함이 많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본회의 시작 전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규탄한다며 피켓 시위를 벌였는데요. 맞은편 회의장에서 의총을 맞춘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 시간에 맞춰 본회의장으로 향하자 야유를 보내기도 했는데 어제와 같은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법사위 절차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내는 등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세입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네,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으로 맞불을 놓자 민주당은 이른바 회기 쪼개기로 무력화에 나섰는데요. 검찰청법 개정안 상정에 앞서서 임시의 회기 결정의 건이 의결되면서 다음 달 5일까지였던 임시의 회기는 오늘로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오늘 본회의도 자정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진행하고 있는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됩니다. 민주당은 이어 오는 4월 30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검찰청법을 통과시키고 오는 5월 3일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필리버스터 외에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민주당은 박병석 의장의 협조하에 회기 쪼개기를 통해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박 의장은 본회의 개의 전 입장문을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을 거부한 국민의힘의 깊은 유감을 표했는데요. 오늘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도 비쳤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YTN 김지환입니다. 네, 이렇게 국회 본회의로 간 검수완박 법안은 논란이 됐던 선거 범죄에 관한 검찰의 직접 수사 폐지를 올 연말까지 유예하도록 했습니다. 올 연말까지로 설정한 배경은 6.1 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6개월, 그러니까 연말까지이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국회의장 중재 합의안에 더해서 정의당이 제안한 내용을 민주당이 수용하면서 포함시켰습니다.
또 법안은 직접 수사가 가능한 범죄라고 하더라도 수사한 검사가 직접 기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도록 못 박았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는 지난주 여야가 합의했던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 내용이 대부분 반영됐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 가운데 공직자와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범죄를 없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을 수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다만 방탄입법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선거범죄의 경우 올해까지는 검사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유예했습니다. 지난 대선과 다가오는 지방선거 관련 수사는 막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범죄라고 해도 수사한 검사가 기소는 못하게 했습니다. 공수처 검사와 특별검사는 예외고 검찰청 검사만 적용받는 규정입니다. 모호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보안수사 금지 조항은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 사실만 추가 수사할 수 있도록 정리됐습니다. 형사소송법엔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이와 별도로 검찰총장이 분기마다 직접수사부서 직제와 운영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검찰청법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국회의장 중재안에 담겼던 검찰 반부패부 축소 방안을 감시하는 규정입니다. 검찰 안팎에선 격앙된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내부에선 0.1%도 안 되는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민생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건 국민 권익에 반한다는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학계나 변호사들 사이에선 무엇보다 입법 절차가 수기 없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형사사법 절차가 복잡해지고 또 책임성이 옅어지게 되면 가장 약한 고리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돈 없고 빽 없고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가장 아쉬운 겁니다.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둔 검수완박 개정안이 막판 수정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부패와 경제범죄로 한정된 검찰 직접 수사 범위를 규정하는 조문에 시행령을 통한 추가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거나 보안 수사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대상입니다. 민주당 계획대로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에 개정법이 공포되면 오는 9월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애초 중재안에 담겼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시점은 개정안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YTN 나희입니다.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가 임박해지자 검찰은 위헌 소지가 명백하다면서 격앙된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국회의장에게는 본회의 상정 재고를 호소하면서도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같은 헌법재판소 제소 방침도 공식화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사표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는 김호수 검찰총장을 대신해 사실상 직무 대행을 맡고 있는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이 기자실을 찾았습니다. 검찰 수사권 배제, 검수완박 법안의 국회 통과가 저지돼야만 하는 이유를 국회와 국민에게 거듭 호소하기 위해서입니다. 박성진 대검차장은 검수완박 법안이 내용상으로는 물론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강행 통과될 경우 절차적으로도 심각하고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의장님께서는 이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제거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 법안 자체의 위헌성뿐만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에 정한 절차 위반 문제, 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 문제점을 다시 살피셔서 또 텔레그램 엠번방 사건이나 최근 계곡살인 사건처럼 검찰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불가능해 선량한 국민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도 비판했습니다. 대검 간부들도 여론전에 가세했습니다. 대검은 먼저 국회 통과와 대통령의 공포 이후 헌법재판소에 즉각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담팀까지 꾸려 면밀하게 준비하고 있고 자격도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검찰의 선거범죄 수사 권한을 올해 말까지 유지한 부분은 경찰 업무 폭증으로 인한 부실 수사 우려 등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 둔 채 정치권 치외 법권화 비판 모면을 위해 시기만 유예한 것에 불과하다고 혹평했습니다.
또 검찰의 보완 수사를 제한하면 진범이나 공범 규명, 범죄 수익 환수를 통한 피해 복구가 불가능해지고 수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것도 극심한 비효율과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눈앞으로 다가온 수사권 배제 위기 속에 한껏 격앙됐지만 딱히 저지할 방법도 없는 상황에서 최후까지 대국민 호소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 법안을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초강수를 던졌습니다. 오는 6일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도 함께 치러 비용을 절감하자는 건데요. 청와대와 국회를 동시에 압박하는 벼랑 끝 전술로 보입니다. 만약에 국민투표를 실시한다면 헌법 제72조에 근거하는 건데요. 지금 화면에 띄운 이 조항입니다. 검수완박의 찬반 여론과는 무관하게 이 헌법의 내용만을 따져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했죠. 먼저 검찰 수사권 폐지법이 국가 안위에 관한 것인지가 법리적 쟁점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인다고 했습니다만 정책이 아닌 법률도 국민투표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투표의 법적 타당성이 있는지도 이런저런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조은재 기자의 리포트 보시기 바랍니다. 국회 본회의 시간이 확정되고 여의도 정치권이 숨가쁘게 돌아가던 시간,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폭탄 발언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새 정부에서 직접 국민 뜻을 묻겠다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민주당과 야합을 한다면 국민들께 직접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차기 정부가 의논도 안 하고 다수당이 이렇게 의회 독재를 시작한다는 것은 이미 오전 간부회의에서 의견을 모았고 윤 당선인에게 제안하기로 했다는 설명인데 6일 지방선거 때 함께 치른다면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적 열세인 국민의힘이 현실적으로 법안 통과를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반전을 꾀하겠다는 벼랑 끝 초강수로 풀이됩니다. 검찰총장 출신이라서인지 유독 검수완박에 말을 아껴온 윤 당선인은 앞서 출근길 또 거리두기로 일관했습니다. 우리 당에서 알아서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인수위에서 여러 가지 발표들을 많이 할 테니까 거기에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참모입을 통해서만 혹여 기득권을 위한 방패 수단으로 비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고 속도 조절을 주문했을 뿐입니다. 여의도 정치권에서 조금 더 서두르지 말고 심도 있게 논의해서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답변을 도출해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투표는 실현 가능성에서도 위헌 여부에서도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이를 차치하고라도 자칫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취임 초기 재신임 투표 성격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어 신의 한 수인지 자충수인지는 지켜볼 대목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법안을 6일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붙이는 방안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재외 국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된 상태라며 현행 규정으로는 투표인 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국민투표 실시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단기간에 해당 규정을 개정하지 않는 한 국민투표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7월 국민투표법상 재외국민 투표인 명부 작성 조항과 관련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관련 법안의 개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투표인 명부 작성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이처럼 검수완박을 놓고 신구 권력 간의 연일 핑퐁 게임을 방불케 하는 아슬아슬한 장외 입씨름을 벌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언론 인터뷰를 두고 윤석열 당선인 측이 다시 반발하면서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 언론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는 차기 정부의 정책, 더 나아가 윤석열 당선인을 향한 강도 높은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하루라도 청와대에 있지 못하겠다. 이런 그 유의 그 결정과 추진 방식은 뭐 참 이렇게 수긍하기가 어렵죠. 윤석열 당선인 측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먼저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국민이 정권 교체를 선택한 만큼
지금 정부는 다음 정부가 잘 되길 바라는 게 국민을 존중하는 태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정부를 향한 덕담을 해주는 게 대인다운 도리라고도 비판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5년 만에 정권 교체가 됐다는 것이 바로 국민의 평가입니다. 현 정부에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잘 극복했으면 좋겠다고 덕담을 해주시는 것이 그게 대인다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도 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국민만 생각하며 본인의 책무를 다해주기 바란다고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만담을 주고받듯이 일일이 대꾸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남은 임기 며칠 동안 국민만 생각하시면서 본인의 책무를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청와대 인사가 나섰습니다. 탁현민 비서관은 청와대를 개방하면 관리가 잘 될지 의문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한 뒤 정치권 등에서 문 대통령을 걸고 넘어지면 물어버리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윤석률, 자기들만의 룰과 잣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표현이 훨씬 더 와닿던데, 제발 대통령께서 퇴임하신 후에는 정말 행복하게 남은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놓고 충돌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집무실 이전 문제 등을 둘러싼 신구 권력 사이 신경전이 연일 치열해지는 모습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네, 검수완박법으로 이렇게 어수선한 가운데에도 새 정부 출범일이 1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달 10일에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3명의 전 현직 대통령이 함께하는 건데요. 대선 경쟁자였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 유승민 전 의원은 초청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대구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한 윤석열 당선인은 다음 달 10일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좀 미안한 마음 그런 것도 말씀드렸고 그 대통령님 이렇게 지금 살고 계시는 그런 생활 이런 거 불편하신 점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2주 뒤 이번엔 박주선 취임준비위원장이 대구를 찾았습니다. 당선인의 친필 초청장을 전하며 예우를 갖춰 정식 초청 절차를 밟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3시간 넘게 이동하는 게 현재 건강 상태로 무리가 아닐까 염려스럽다면서도 새로운 정부 시작을 알리는 취임식인 만큼 축하를 드려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선인께 건강이 회복되면 취임식에 참석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만큼 운동과 재활 치료를 열심히 해서 이번 취임식에 참석하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로써 박근혜와 문재인, 윤석열까지 전 현직 대통령이 취임식에 나란히 앉은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선 경쟁자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와 유승민 전 의원은 전례가 없고 자칫 패배 상처를 크게 할 수 있어 초청을 안 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취임 준비인은 취임식 외빈 만찬 장소가 신라호텔 영빈관으로 정해져 호화 만찬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공개 반박했습니다. 원래 청와대 영빈관을 만찬장으로 계획했지만 그러면 같은 날 정오 개방이 시작된 청와대 출입을 오후에 다시 제한해야 해서 다른 장소를 물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50에서 200명이 들어갈 수 있고 예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신라호텔 영빈관을 최종 낙점했다며 청와대 영빈관에서 만찬을 하는 것과 비교해 시설 사용료 50만 원이 더 드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큰 비용을 발생해가지고 화로운 호텔 영빈관에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해가면서 만찬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의 주장이고 정치 공세입니다. 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취임식에 올지에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한일 정책협의 대표단이 초청의 뜻을 전달했지만 아직 참석 의사를 받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의 심의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 맞서서 지금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오늘은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앞서 지금 리포트도 이제 계속 봤습니다만 국회가 굉장히 지금 복잡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긴박하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무제한 토론 계속 진행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네,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일단 본회의로 이제 법안이 가면서 한 치 앞을 이제 내다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오늘 이제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오후 5시 정도에 이제 본회의가 열렸거든요. 그래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서 더 추가로 중재할 여지가 있느냐라고 했는데 이제 없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되면서 박병석 의장이 그러면은 본회의를 열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예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두 가지 방안이 있거든요.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본회의를 연 다음에 그러면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되고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는 방안. 요게 이제 180석, 5분의 3, 제적은 5분의 3, 180석이 필요한 건데 네. 요렇게 요거를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고 넘기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예. 또 하나는 이제 회기 쪼개기라고 하죠. 이제 살람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회기를 본회의를 3번을 1일짜리를 3번을 열어 가지고 이 법상으로 이를테면은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네. 그 회기가 끝나면은 이게 자동 종료된 것으로 여겨지고 그 해당 필리버스터 대상이 된 법안은 다음 회기 때는 자동으로 상정된다. 이제 법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1일짜리를 3개를 만들어서 넘기는 살라미 전술이 이제 있었는데 예. 지금 민주당은 지금 살라미 전술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요거를 이제 이 회기 종료의 건도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회기가 오늘 종료됩니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지금 필리버스터 하는 거는 자정이면 자동 종료돼요. 종료됩니까? 예, 그리고 오늘 회기 종료의 건을 올리면서 또 하나가 이제 임시국회 소집 제출을 했어요. 요거는 법상으로 텀이 사흘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늘이 27일이잖아요. 그러니까 30일 날 열리고요. 또 한 번 열리게 돼 있는 게 5월 3일 날 열리게 돼 있어요. 민주당이 계획대로 된다라면은. 그러니까 하루씩 27일 오늘 하루에 다 끝나고 그리고 30일 날 또 하루에 끝나고 그리고 3일 날 끝나고 그래서 오늘은 검찰청법을 올렸고요. 그러면은 이 30일 내는 검찰청법을 이제 필리버스터를 못 하니까 통과를 시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형사소송법을 그날 올려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3일 날 그러면 형사소송법이 자정에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3일 날에 이제 투표를 하는 이런 과정이 되고 그런 다음에 5월 3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에 이거를 올리게 상정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뭐 인준을 받겠다. 이제 이런 게 이제 민주당의 계획인 거죠. 네, 이른바 이제 살라미 전술, 회기 쪼개기 방식으로 이렇게 대응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뭐 강제로 이제 필리버스터를 이제 종료하는 뭐 의석수 5분의 3 그 의석이 필요한 그런 대응 방안은 뭐 불필요하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민주당에서도 고민을 했어요. 예. 근데 지금 민주당과 정의당이 이제 공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80석이 필요한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민영배 의원 탈당해서 171석이고 예. 여기에 민주당에서 이제 탈당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뭐 무소속 아니면 소수정당을 포함해서 6석 그리고 권은희 의원 지금 검수완박에 찬성하는 이거를 다음에 178석 정도 됩니다. 네. 여기에 정의당 6석이 더 들어오면 184에서 뭐 185 정도까지 양양자 의원까지 더해지면 뭐 185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정의당이 당론으로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는 것을 찬성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배진교 원내대표의 발언은 4월 처리에 대해서 찬성한다라는 건데 예. 필리버스터는 이를테면은 소수 정당이 이를테면 다수당의 어떤 일방적 의사 진행에 반대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근데 정의당이 소수 정당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거를 그러니까 그런 권한을 없애는 법안, 그러니까 이런 절차에 우리가 동의한다라는 거에 찬성할 수 없다. 이런 당내에 명분이 없다라는 네. 여론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그럼 민주당은 그런 불안하게 이거를 저지하는 거를 정의당하고 손잡는 것보다 그냥 살라미 전술로 가는 게 더 확실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회를 해버린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살라미 전술로 그 민주당이 대응하게 되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달리 또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은 없겠네요. 사실상 없습니다. 사실상 없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정이 되면은 그냥 회기가 종료가 되고요. 뭐 필리버스터를 굳이 멈추게 할 뭐 민주당이 멈추게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순서대로 와서 그냥 아마 뭐 사실상 여론전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오늘 밤 12시까지 하게 될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4월 그 통과 목표라고 했는데 하지만 4월 통과는 좀 어렵겠군요. 그렇죠. 이제 4월 통과가 목표라고 했지만은 사실상 가장 중요한 민주당의 1차 데드라인은 5월 3일이었거든요. 5월 3일 날 어쨌든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바로 국무회에 올릴 수 있으니까 만에 하나 민주당의 그 어떤 계획은 5월 3일에 그러니까 국무회의가 마지막으로 열리지만 그때 못 열리더라도 5월 10일 이전까지, 그러니까 5월 9일 전까지 통과를 시켜서 임시 국무회의를 좀 열어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총리나 아니면 뭐 대통령이 열어가지고 이거를 승인하는 그런 절차를 이제 밟는 것까지 고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5월 3일이 이제 마지막 국무회의로 알려져 있으니까 그때 이제 이걸 처리하는 걸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일정을 보면은 그 이후에 5월 10일 이전에 이제 추가로 임시국무회를 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뭐 희박해 보이고요. 뭐 여러 지금 언론 인터뷰라든지 발언을 봤을 때는 상당히 이 중재안에 대해서 좀 칭찬하는 분위기가 있었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법사위 통과하고 이 본회의까지 간 이 법안이 그 법안의 이제 문구가 사실 좀 궁금하긴 한데요. 정확하게 이제 구체적인 그 문구를 눈으로 본 건 아니어서 지금 기사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박병석 의장이 중대했었던 그 중재 합의안과는 좀 다른 내용도 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죠. 뭐가 다른 겁니까? 이게 조금 복잡한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그 법안 소위가 법사위에 법안 소위가 열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안건 조정위가 열렸잖아요. 이 와중에서 몇 가지 이제 논쟁점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였습니다. 그 검찰청법에 보면은 범죄를 지금 검찰이 할 수 있는 거를 부패하고 경제 이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적어놨어요.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등이라고 돼 있는데 이 등이라고 하면은 다른 거를 또 나중에 추가로 넣을 수 있을 여지가 있죠. 여지가 있으니까 민주당에서 부패 경제, 그러니까 부패 범죄, 경제 범죄 중으로 바꾼 거예요. 등을 중으로 바꿨는데 이거를 또 국민의힘이 항의를 해가지고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등으로 바꾸고 뭐 이런 것들이 하나가 있어서 별건 수사를 이제 못하게 하는 거. 지금은 그러니까 검찰이 원칙적으로 수사는 못하더라도 경찰이 가져온 것에 대해서 보완 수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보완 수사 과정에서 별건 수사라고 불리우는 이를테면 다른 거를 이른바 이제 단일성, 동일성의 원칙에 따라서 수사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별건 수사와 관련해서는 보완 수사와 관련해서는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도 없애기로 일단 양당이 합의도 한 상황인데 그런 거를 보완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를테면은 안건조정위에서 논의가 되다가 그냥 통과가 돼버렸어요. 법안이.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이 논의가 되던 거가 아니고 원안이 이렇게 통과가 돼버리면 어떡하냐 이거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게 법원에까지 가면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게 국민의힘과 뭐 검찰의 이제 주장인 거죠. 이 보완 수사 부분이 사실은 이제 법조계에서도 뭐 학계에서도 그렇고요. 좀 더 이제 보완해 볼 필요가 있다. 부작용이 좀 우려된다라고 이제 지적이 되는 내용이었는데 원래 이제 문구 자체도 어디까지를 별건으로 볼 것인가 이것도 좀 애매모호한 그 부분이 있긴 있었거든요. 이 전문가에 따라서 좀 해석의 범위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옛날에 이제 조주빈을 잡았잖아요. N번방 사건. 그래서 경찰에서 이제 넘겼는데 형량이 너무 작은 거예요. 이를테면 음란물 뭐 촬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근데 그래서 검찰이 이를테면 생각해낸 게 범죄단체 구성이란 거를 이거는 형량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이거를 적용을 하는 것이 매우 이제 난이도가 높은 건데 이것도 사실이 어떻게 보면은 동일성과 단일성을 해치는 걸 수도 있다. 그런 식의 이제 뭐 논리들도 있어서 이거를 좀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검찰청이 기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 뭐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이나 헌법소원을 낼 가능성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뭐 이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 검찰의 안이 앞으로 이제 검찰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것까지 뭐 걱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계나 아니면 그 일반 그 법률 전문가들도 지적하고 있는 그런 그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공통되는 지점도 있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이 위헌 소지에 대해서도 일부 제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그 위헌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뭐 절차적인 측면, 내용적인 측면 다 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이 거론되고 있는지요? 일단 뭐 절차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앞에서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렸고 예. 뭐 의견 수렴 과정이나 이런 게 부족하다라는 거고 중요 핵심적인 거는 이 내용이에요. 지금 여기 화면에도 나오지만은 헌법 제12조 3항에 보면은 검사의 신청에 따라 영장이 이제 법관이 발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 이제 이런 것들을 할 때인데 요거가 그 일부 헌법학자들은 이거를 수사가 포함되는 거다. 어떻게 수사를 하지 않고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이 되느냐라는 거니까 수사를 사실은 헌법이 검사의 수사를 보장하는 거다라는 거가 한쪽이 있는 거고요. 아니다. 이거는 영장에 관한 어떤 개인의 어떤 권리 보장에 관한 내용이지 이게 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했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또 헌법학자들의 이제 일견의 무리들이 있는 그 어떤 뭐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두 개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충돌이라기보다는 이제 대립하고 있다, 팽팽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실제 이거는 가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법 전문가들도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는 어느 게 반드시 맞다라고 주장하기보다는 각자 견해가 있는 거다. 그 중에서 검찰이 위헌이라는 견해를 좀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고 또 이 절차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일부 이제 그 헌법 이 학자들은 이를테면 이제 어제 이 법사위에서 이 안건조정위에 보면은 이제 탈당한 그 민영배 의원이 거기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예. 민영배 의원 본인이 사실은 이 법안을 이제 발의한 그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발의한 그 의원이 이 법안 심사에 참여하는 것이 과연 이게 합당한 건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한 분들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도 이제 역시 이제 이 헌법 정신에 비춰서 이걸 어떻게 이 타당성을 볼 건가? 여러 가지 좀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윤석열 당선인 측은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가 되면 국민투표를 부의하는 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저희가 앞서 보도에서 전해드렸죠. 과연 국민투표 부의 대상이 될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은 해드렸습니다만 헌법 72조를 보면은 이 국민투표에 이제 부의할 수 있는 그 대상이 이제 규정이 돼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저희가 이제 단신으로 전해드렸듯이 이제 선관위에서는 6.1 지방선거에서 이 국민투표에 붙이는 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선관위의 얘기는 이거를 붙이는 것이 법적으로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6.1 지방선거에서는 지금 안 된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나중에 뭐 할 수 있을지 여부는 이제 뭐 봐야 되는 거고 제가 이제 헌법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역대 우리나라에서 국민투표가 어떤 식으로 있었는지를 보면은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총 6번의 국민투표가 있었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처음에 있었던 게 1962년에 있었습니다. 이때가 뭐였냐면 3공화국 출범입니다. 그 이후에 69년, 72년, 75년, 80년, 87년 이렇게 6번 있었는데 다 뭐냐면은 4공화국 출범, 5공화국 출범, 6공화국 출범, 유신헌법 개정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헌법이 고쳐지고 지배체제 자체가 고쳐지는 변경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붙였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이제 헌법에 나와 있지만은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 이게 형사소송법이나 이를테면은 검찰청법이 여기에 들어가느냐? 그러면 다른 것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다고 본다면은 뭐 국가 안위가 어디까지를 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 다를 거 아닙니까? 예. 대통령은 저렇게 윤석열 대통령은 저거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지만은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다른 법안도 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본다라면은 그러니까 개별 법안들에 대해서 이거를 붙이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매우 크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또 하나는 중요 정책이라고 돼 있거든요. 네. 입법 아까 전에 앵커도 말씀하시지만 이거는 법입니다. 입법. 그러면은 삼권 분립의 취지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행정부가 하는 법에 대한 그러니까 정책에 대해서는 붙일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은 뭐 사법부 것도 붙이고 예를 들면은 뭐 입법부도 붙이고 이런 식으로 다 할 수 하게 하라고 지금 헌법이 저렇게 규정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정치적 수사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뭐 오늘 이제 장제원 비서실장이 그 얘기를 했으니까 지방선거에서 이제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계속 이제 강행을 한다면 뭐 이제 법적인 타당성은 이제 논외로 하고요. 사실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한 직후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검수완박 이 법안 관련 논란이 워낙 이제 국민적인 관심사고요. 이것을 이제 국민투표에 붙이게 되면은 신임 대통령 본인의 이제 이 신임을 묻는 그런 의미도 있게 되거든요.
상당히 좀 정치적 리스크도 있는 일이죠. 정치적 리스크가 있죠. 그리고 만약에 저게 실제 진행이 된다라면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할 겁니다. 예를 들면은 물어보는 그 문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면은 여론조사도 좀 달랐는데, 예를 들면은 여론조사에서 검수완박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거하고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한다. 검수완박이라는 단어가 없고, 요거에 따라서 편차가 굉장히 심했어요. 예를 들면은 그 어떤 식으로 물어볼 거냐 이런 거 하나하나를 가지고 여야가 지금 또 한 달 동안 대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처음에 좀 허니문도 가지고 좀 뭔가 정책, 민생에 집중하겠다고 한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이 해야 될 방향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회의적이고, 아까 전에 윤석열 당선인이 기자들 만나가지고 당에서 알아서 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뭔가 거리를 두는 거 같이 하는데 또 국민투표를 추진하겠다? 이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좀 행동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뭐 이 사안은 이 검수완박 법안에서 뭐 찬성하든 반대하든 어쨌든 저희가 이제 법률적 타당성이 있는지 현실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논의를 해본 거고요. 이렇게 이제 신구 권력 간에 좀 이렇게 각을 세우거나 신경전을 벌이는 그런 그 양상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언론 대담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에 대한 입장을 밝혔죠. 윤석열 당선인 측도 오늘 바로 반박 입장을 내놨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새 정부의 집무실 이전 계획이 별로 마땅치 않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제 그 안보 위기가 가장 고조되는 이 이제 정권 교체기에 그냥 3월 말까지 국방부 나가라, 방 빼라. 우리는 거기서부터 5월 10일부터 해서 업무를 시작하겠다. 이런 식의 그 일 추진이 저는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채 보름도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퇴임의 시점에 이르신 만큼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또 우리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여러 가지 모든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책무에 집중해 주실 거라고 믿고 또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녹취를 들으셨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 그 발언을 보면은 3월 말까지 국방부 나가라, 방 빼라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식의 일 추진이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상당히 이 쓰는 단어가 좀 강경한 그런 그 단어를 선택을 했죠. 대통령 당선인 측도 이제 여기 대해서 대응한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책무에 집중해 주시라 뭐 이런 그 대응을 했습니다. 양측의 그야말로 뭐 신경전이라고밖에 보기 어려운 그런 양상인데 자, 이런 게 이제 계속되고 있어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저 인터뷰를 했을 때 요 발언을 놓고 당선인 측에서 반발하거나 발언이 안 나오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비판을 하니까. 그러니까 비판을 분명히 받을 거, 반박이 나올 거라는 걸 알면서도 저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두 가지로 봤는데,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로 다 내려놨구나. 그러니까 그동안은 참고 말 안 하려고 하다가 이제는 다 말하고 나는 한마디로 속세를 떠나겠다. 이제 정계를 완전히 은퇴하겠다. 그래서 다 털어내고 가겠다라는 걸로 이제 하나가 읽혔고, 또 하나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윤 당선인에 대해서 거의 언급을 안 했거든요. 뭐 아이러니다 이런 것도 했지만 되게 조심했죠. 근데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로 마음에 안 들었구나. 이 급작스럽게 안보 공백이 있을 만큼의 상황을 만들면서 이렇게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 두 가지가 좀 읽혔습니다. 그래서 뭐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저는 사실 안 하는 게 더 나았다. 차라리 퇴임 후에 하시는 게 저거는 나았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뭐 이미 이렇게 나온 거고, 당선인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절제를 하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저는 강한 수위의 발언도 반박도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당선인 측에서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절제를 해서 그 소위 말하는 정격 충돌, 대충돌 뭐 요 정도까지는 가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뭐 수위 조절을 한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제 국민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뭐 나가는 대통령, 이제 들어오는 이 대통령 당선인 양측 간에 이제 날선 공방을 계속 벌이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그 각자의 이제 발언을 넘어서 여야 이제 정당의 이제 분위기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당장 지방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전체적인 전국의 분위기는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양측의 총결집으로 다시 가는 것 같아요. 대선을 방불케 하는 검수완박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이를테면 서로를 좀 자극하는 단어들 많이 오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지방선거에도 뭐 어떤 뭐 소위 말하는 윤심 아니면 이 문심 아니면 뭐 명심 이런 것들로 조금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게 이제 누구한테 유리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좀 가늠하기가 지금은 힘들다. 굉장히 박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더 여론을 좀 따르고 중도층의 마음을 따르는 쪽이 좀 더 결국은 웃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감소세의 위중증 환자도 2달 만에 500명대로 줄었습니다. 다만 고령층 감염 비중이 높은 만큼 정부는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시설 등의 의료 지원을 연장한 것을 비롯해 피해 최소화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영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규 환자는 7만여 명으로 전날보다 3천여 명, 일주일 전보다는 3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피해 규모도 줄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지난 2월 24일 이후 62일 만에 500명대로 내려왔고 숨진 환자도 하루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령층 감염 비중이 24%에 육박할 만큼 높다는 점은 부담입니다. 현재 모든 지표는 안정적인 범위 내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거리 두기 등 사회적 규제는 해제되고 있지만 고령층에 대한 의료 대응은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감염에 취약한 고령층 보호를 위해 요양시설에 대한 의료 지원을 연장합니다. 요양병원과 달리 의료진이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에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의료기동 전담반을 한 달 더 운영하기로 한 겁니다. 앞서 정부는 이달 초부터 요양시설 내 확진자 치료를 위해 의료기동 전담반을 운영해왔습니다. 전담반이 대면 진료한 입소자만 1,000명에 달해 고위험군 사망 예방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이외에도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의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신속 항원검사 키트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의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키트 지원을 7월 3일까지 2개월 동안 계속해서 연장할 예정입니다. 640만 개의 자가진단 키트가 지원될 것입니다. 한편 코로나 대응을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해가는 과정에서 확진자 불편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감염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외래진료센터 정보를 포털 검색으로 찾을 수 있게 한 겁니다. 현재 확진자가 방문할 수 있는 동네 병의원은 6천여 곳으로 전체 의료기관의 10%에 못 미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대부분의 방역 조치가 해제된 지금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는 다음 달 말에 윤곽이 나올 전망입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직접 브리핑으로 밝혔는데 현재 방역 당국과는 약간 입장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다음 달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실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할지 검토하는 시점은 5월 말이 될 전망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뒤 100일 안에 코로나19 대응을 어떻게 할지를 직접 발표하며 정부 출범 후 30일 안에 실외 마스크 프리 선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위원장은 5월 하순의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며 다른 선진국에서 실외 마스크를 해제할 때와 감염자 수가 비슷해지면 우리도 가능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상황이 가능하다면 실외 마스크는 벗되 대신에 건물에 출입을 할 때는 반드시 실내 마스크는 착용하는 것으로 의무를 한다든지 그런 판단은 5월 하순 정도에 하겠다. 마스크 해제의 기준은 새 정부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서 정확하게 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인수위의 이런 계획은 아직 현재 방역당국과는 조율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방역당국은 기존에 세운 계획대로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이번 주 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실외 마스크 부분들은 금주 금요일 중대본에서 1차적으로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결정들을 해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다만 그 의견 수렴 과정에서는 인수위가 제시한 의견들을 비롯한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방역당국은 원래 계획대로 다음 달 초 야외 마스크를 해제하는 방안과 해제 시기를 새 정부 출범 뒤로 미루는 방안 모두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절대 특정 업종 전체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일은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공간에 몇 명까지 들어가는지, 사람 사이 또 테이블 사이 거리, 환기시설 등 과학적 기준을 세워 적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카페 전체를 닫는다든지 헬스클럽에서 환자가 생기면 헬스클럽 전체를 닫는다든지 그리고 이런 이상한 주먹구구식의 그런 기준이 아니라 과학적인 기준에 의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겁니다. 특히 호흡기 질환이 거의 감염되지 않는 비행기를 예로 들며 건물에도 방역에 효과적인 환기 설비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 방역 정책을 여론이 아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피해 보상이 확대되고 먹는 치료제도 추가 도입됩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대응 100일 로드맵의 핵심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 정책입니다. 우선 첫 실천 과제로 10,000명 규모의 전국 단위 항체 양성률 조사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항체 양성률은 지역과 대상이 한정돼 유행 규모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제로 우리가 발표되는 확진자 수와 달리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감염이 되어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지 정확하게 우리가 방역 대책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예방접종 등의 정보를 담은 코로나19 빅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도 강화합니다. 의료비 지원 한도를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사망 위로금도 5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늘어납니다.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는 돌연사에 대해서도 1천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새 정부는 기존 도입 예정인 먹는 치료제 물량으로는 재유행 대비 한계가 있다고 보고 100만 9천 명분을 추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충분한 치료제 확보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팍스로이드가 한 100만 6천 명분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가을에 만약에 또는 겨울에 다시 또 이 확진자들이 폭증을 하게 되면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또 감염병 재유행에 대비한 지속 가능한 대응 체계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감염병 임상 진료와 연구, 교육을 총괄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감염병 전문 병원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새 정부는 고연령층과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 치료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코로나 후유증을 조사하고 지원할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YTN 최명순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2년여 만에 1,260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반면 주가는 하락을 면치 못했는데요. 미국발 긴축과 경기 둔화 우려로 금융시장의 흐름은 한동안 불안할 전망입니다. 조태현 기자입니다. 불안불안한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원달러 환율. 심리적 저항선이라고 불렸던 1,250선을 간단하게 내주더니 하루 만에 14원 넘게 폭등해 1,260원 선마저 뚫렸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260원을 넘어선 건 코로나19 우려가 커지던 지난 2020년 3월 이후 처음입니다. 도시 봉쇄의 영향에 따라 가지고 경기 둔화 우려 움직임이 이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강화시킨 측면이 또한 달러 강세를 견인하면서 그 환율이 급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 제품의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지만 수입 물가 상승에 큰 영향을 줍니다. 지금은 국제 원자재 값이 크게 오르고 있어서 우리에겐 득보다 실이 더 큰 상황입니다. 이제 심리적 불안 때문에 2020년 3월달 이제 코로나 위기에 그런 준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 보고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1,285원 정도, 맥스로는 이제 1,295원 정도가 아마 상당히 되지 않을까라 보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도 휘청였습니다. 코스피는 1% 넘게 하락하며 2,630선으로 후퇴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다시 900선 아래로 내려섰습니다. 개인이 주식을 대거 사들였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공세를 이겨내긴 역부족이었습니다. 특히 외국인은 이번 주에만 1조 6천억 원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앞으로도
좀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좀 하락보다는 아무래도 좀 상승을 보는 시각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외국인 순매도를 좀 자극한 요인으로 이제 작용을 하는 거고. 미국발 긴축 본격화와 세계 경기 둔화 우려 속에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네, 뉴스가 있는 저녁에서는 매주 수요일 경제 분야의 이슈를 다루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어렵기만 한 경제 이슈, 핵심 키워드로 흐름을 짚어보자는 취지인데요. 명지대학교 박정호 특임 교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셨어요. 네, 자, 이 경제 이슈 여러 가지 이게 정치 뉴스에 가려서 사실은 저희가 뉴스에서 아주 자세하게 전달해드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은데요. 네, 평소에 이 시청자분들이 이제 체감할 수 있는 사실 이제 민생과 관련된 그런 소식들이 많죠. 경제 뉴스가 앞으로 귀에 쏙쏙 들어오게 친절하고 더 쉽게 전달해 주시리라고 이제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 코로나 비상 대응 앞으로 100일 동안 어떻게 할 건지 로드맵을 이제 발표를 했죠. 특히 이 소상공인 그 손실보상 금액 600만 원이 어떻게 확정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요. 자, 어떻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나요? 네, 많은 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인수위 소식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접하시긴 할 텐데요. 그 중에서 이제 아마 소상공인 분들이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기다리는 소식은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 받았던 손실보상 규모에 대해서 최종안이 어떻게 나오는지일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로서는 윤 당선인의 공약대로 600만 원 지급안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대상은 올 초에 300만 원 지급 대상이었던 분들인 320만 명 수준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손실보상 제도 자체에 대한 보완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대표적으로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정하는 데 사용되는 보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현재는 90% 수준인데 이걸 100%로 늘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손실보상 규모의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 선으로 늘어날 것으로 지금까지는 계획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자영업자 손상공인에 대한 이 손실보상 사실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1호 공약이기도 하고요. 네, 이제 약속한 대로 이행이 될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해외 각국은 또 어떻게 이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해외 각국의 지원 방안도 이렇게 봤고요. 이 방역 지원금 600만 원이 과연 이제 이행이 될지 사실은 이제 그러면 이제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데요. 그 재원을 마련하려면 뭐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언뜻 생각하면 정부의 이제 지출 구조를 조정하는 방법. 다른 방법은 이제 이 적자 구체를 발행해서 이제 추가 경정 예산을 이제 다시 편성하는 건데요. 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지금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자극할 우려도 있단 말이죠. 좀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습니까? 정부로서는 일단 당초 공약이고 1호 공약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어떤 형태로든 지금 대안을 광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 상승 기조 속에서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우려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극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대안들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는 모양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1호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발표가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왜 우리나라는 앞서 지금 해외에서 보여드린 많은 영상과 달리 지원 규모가 충분하지 않은 거냐 이런 말씀들을 좀 하십니다. 자, 그 첫 번째 이유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는 절대적인 자영업자 수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전 세계적으로 자영업자가 우리나라가 많은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단적으로 제가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
표현드리고 싶습니다. 전 세계 내에서 가장 사랑받는 프랜차이즈점이 아마 맥도날드를 들 수 있는데요. 예. 맥도날드가 전 세계 매장에 한 4만 점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지금 치킨점이 얼마가 있냐면 이 4만 개보다 전 세계 맥도날드 체인보다 많은 8만 7천여 점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승전 닭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자영업자가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절대적인 숫자는 많은 건 사실입니다만 네. 그렇다고 외국과 단순 비교를 하는 것은 저는 결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이 활동하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는 24시간 사실 먹고 놀고 돌아다니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24시간 돌아다닐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외국보다는 다영업자 숫자가 많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외국에서 숫자가 얼마인데 우리나라는 어떻다 이걸 단순 비교하는 것도 약간 무리는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처럼 심야에도 새벽에도 배달시키면은 먹고 싶은 그 음식이 금방 그 배달해갖고 오고 이런 나라가 이제 별로 없겠죠. 그럼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자에 대한 이제 이 수요도 이제 더 생기는 법인데 하지만 이 치킨 공화국이라는 그 말이 나올 만큼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영업 그 관련 이 산업 자체가 그냥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그 어렵고 심각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IMF 때 구조조정 당한 사람들의 이제 선택지가 결국 이제 가게 차리는 거 말고는 별다른 대안이 없었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사실은 자영업에 이렇게 많이 뛰어든 이유가 어떻게 보면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고요. 별다른 전문성이나 이제 자본 없이도 이제 쉽게 차릴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제 들어가셨다가 시장이 포화 상태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낭패 보시는 분들도 많았죠. 네, 맞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자영업을 직접 차리시고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이걸 통해서 본인들이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부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자신의 어떤 경제적 지위가 크게 달라질 거라고 기대하고 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예.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자영업이 이렇게 많고 나와 유사한 업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손을 먼저 가게 된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단기간에 내 생활비를 다시 벌 수 있는 유일한 경로, 가장 손쉬운 경로가 바로 자영업이고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여는 거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네. 사실 어떤 직장 생활로서 커리어 패스를 하다가 일순간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갑작스럽게 새로운 대안을 찾기는 막막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몇 개월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자신이 뭔가 자아 실현을 하거나 새로운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창업을 찾기는 좀 어렵고요. 바로 생활비를 벌어야 되는 어떤 숙제는 바로 코앞에 있기 때문에 네. 직접적으로 생계형 자영업을 많이 손을 대게 되는 거죠.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그래프에서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관심과 열정을 통해서 즉 자아 실현형 창업을 하는 그 비중이 여타 우리나라와 비교될 수 있는 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현격하게 낮은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다고 이분들이 퇴직 후에 아니면은 이게 이 직업을 이제 그만둔 뒤에 갑자기 이제 생계비를 이제 벌어야 되니까요.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직종이 많지는 않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자영업으로 이제 진출하시는 분이 여전히 이제 많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데요. 이런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까요? 네,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자영업을 한다라는 것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통해서 자영업을 했었을 때는 본인이 어떻게 보면 주력 제품과 서비스의 내용을 하나하나 다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은 사실은 없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즉 가맹점을 관리해야 되는 프랜차이즈 중앙 지점에서 신메뉴를 개발하거나 전체적인 가맹점 관리를 하는 전략 전술 차원 아래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의 개별적인 판단으로 영업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가맹점으로 가입했던 그 프랜차이즈 그 회사가 오판을 하거나 거기서 경쟁력 있는 신규 메뉴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신도 같이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프랜차이즈를 하면 뭐든지 쉽게 창업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되고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무리 소상공인으로 창업을 해서 가맹점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 나름대로 지역에 대한 상권을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역량들은 계속 갖추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여러 가지 준비 기간도 이제 철저히 네. 여유 있게 두고 뛰어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최근
2년여 동안 이제 코로나 사태 같은 이런 그 예기치 못한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뭐 일반 사업하시는 분들뿐만이 아니고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뭐 아주 굉장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저희가 이제 일반 그 다른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사실은 그 당사자가 되지 않으면 체감하기 쉽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준비한 이제 통계를 보면은 최근에 이 자영업자의 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좀 심각한지 볼 수 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자영업자 네. 대출 추이 통계가 있는데요. 좀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2017년도에 집계된 자영업자 대출 추이가 549조 원입니다. 네. 이것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통계가 처음 집계되기 시작하면서 2017년까지 누적된 금액이 500조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누적된 금액이죠. 그런데 이 2021년의 금액이 어떻게 됐느냐? 900조 원이 됐어요. 그러면 2020년에 비해서 13% 늘어난 거고요. 2019년에 비해서는 30% 늘어난 겁니다. 예. 즉 단기간에 그동안의 자영업자의 대출의 3분의 1 가까이가 2년 만에 늘어난 겁니다. 2019년에서 2020년 가면서 이제 100조 원 이상 그렇죠. 늘어났고요. 예. 그 다음에도 이제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자, 이게 뭐 이분들이 이제 그만큼 이제 부채 빚을 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고 앞으로 이제 이 코로나에서 이제 벗어나고 난 이후에도 이분들이 그동안 이제 짊어지고 있었던 이런 그 부분들이 다 해소하려면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가맹점에 의존하거나 또 이렇게 변화되고 급변하는 여러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아무리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하나의 점주라 하더라도 0.1%가 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스스로 그러니까 경쟁력을 찾고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변화되는 트렌드에 부합했었을 때는 자영업자 중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 바로 그런 것들이 되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도 기업가 정신을 가진 그런 역량을 좀 발휘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뭐 시대의 여러 가지 뭐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여러 면에서 이전과는 다른 그런 양상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산업계에서 이제 이 목격이 되고 있고요. 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로운 트렌드가 나오기 때문에 계속 이제 따라가셔야 되는데 앞으로 이제 자영업의 미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지금은 코로나19가 해갈돼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기 때문에 보복 소비라든가 그동안 눌려왔던 5개 활동에 대한 니즈가 높아지면서 예. 마치 예전과 같이 돌아가는 듯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한 세대는 사라져가는 세상이 있고 새로운 세상이 도래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2년간 문화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네. 처음 코로나 터지고 나서 줌이나 이런 비대면으로 강의를 하니까 학생들의 불만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학교에서 정상적인 수업도 안 하면서 정상적인 등록금을 받으실 수 있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없어지면서 정상 수업할 때니 학교로 돌아오라라고 공지를 냈더니 아니 어떻게 3학점 수업 들으려고 내가 학교를 또 갈 수가 있느냐 이 비효율적인 걸 왜 하느냐 이런 목소리가 생긴 거예요. 예. 2년 만에 완전히 가치 판단이 바뀌어버린 거죠. 당연히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굉장히 영업이 잘 됐던 업종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아니면 새로이 급부상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과거의 관성에 의존해서 또 예전처럼 돌아가겠지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감히 지금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훈수를 놓겠다는 그런 생각은 정말 아니고요. 정말 절박한 생각을 갖고 대비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보실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자영업 중에서 어떤 업종이 앞으로도 또 변하거나 아니면은 또 이 코로나 이후에도 안 변할 것이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제일 먼저 진단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지나가다 예전엔 흔히 봤던 24시간 영업 중 이 간판은 이제 거의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제 회식 문화라든가 심야에 노는 문화들이 예. 많은 부분 소멸되기 시작했고요. 그것 때문에 다시 24시간 영업이라는 간판을 들고 나오신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만 주문 배달, 심야에 주문 배달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많이 있겠지만 많겠죠. 예. 하지만 직접 가갖고 그렇죠. 예, 이 밤새서 뭐 새벽까지 심야 회식을 하고 이런 풍경은 이제 앞으로 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명지대 박정호 특임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숨진 노동자가 올 1분기에만 55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가 발생한 HDC 현대산업개발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실 시공된 건물이 무너져 내리며 6명이나 숨진 HDC 현대산업개발의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시공 방법 등이 설계와 다르게 무단으로 바뀌고 콘크리트도 품질 불량이었습니다. 구조 설계 변경 절차를 누락하여 설계 하중이 크게 증가하는 등 구조 안전성 검토가 부실했습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와 같은 건설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분기에 모두 55명에 달했는데 이 가운데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만 14명이 숨졌습니다. 100대 건설사 가운데 HDC 현대산업개발에 이어 현대건설과 요진건설산업이 시공사인 현장에서 각각 2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이 밖에 한화건설과 DLENC, 계룡건설, 화성산업의 건설 현장에서 1명씩 숨졌습니다. 우리나라 건설 산업을 이끌고 있는 대형 건설사들로 하여금 건설 현장의 안전조치에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망사고 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사 유형별로 보면 공공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1명, 민간공사는 44명이었습니다. 민간공사 사망사고가 가장 많은 지자체는 경기도로 12명이며 광주 6명, 부산 5명, 인천 4명, 서울 3명 순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15개 대형 건설사와 하도급사에 대해서는 6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해 4분기 특별점검에선 법 위반 사례 204건이 적발됐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이달 초 공군 훈련기 2대가 공중에서 충돌해 조종사 4명이 순직한 사고의 원인이 드러났습니다. 훈련 비행 경로가 급히 변경되는데도 이를 다른 훈련기나 관제탑이 알리지 않아 발생한 인재였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지난 1일 오후 1시 반쯤 경남 사천상공에 조종사 비상탈출용 낙하산이 펼쳐졌습니다. 공군 제3훈련 비행단 소속 KT-1 훈련기 2대가 공중 충돌해 훈련 조종사와 비행교수 등 4명이 순직한 겁니다. 한 달에 걸친 사고조사 결과 조종사와 관제사가 비행경로 변경 사실을 전파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비행단 활주로에서는 1, 2번 훈련기가 편대비행 훈련을 위해 동시에 이륙했고 35초 뒤 계기판에만 의존해 비행하는 계기비행을 훈련하기 위해 3번 훈련기가 이륙했습니다. 편대비행조는 기지 상공에서 좌측으로 한 바퀴 돈 뒤 기지 북쪽으로 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계획 경로상에 있는 150m 두께의 구름을 피해 남동쪽으로 경로를 급히 변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무사항인 경로 변경 통보는 없었습니다. 동시에 3번기는 출항 경로대로 남동쪽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시속 290km로 비행하던 1번기는 580m 전방 5초 거리에서 접근하는 3번기를 발견하고 급히 회피했습니다. 하지만 20m 뒤에서 1번기를 바짝 쫓아오던 2번기는 이를 미처 감지하지 못하고 3번기와 그대로 충돌했습니다. 당시 관제사들도 육안과 레이더를 통해 각 훈련기의 경로와 거리, 고도를 파악하고 위험 요소를 전파하는 등 적절한 관제 조언을 해야 했지만 이를 수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조사 결과 이번 KT-1 사고는 조종사와 관제사의 과실 등 복합적 원인으로 발생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공군은 1번기 비행교수와 관제사, 지휘 책임자 등을 문책위원회에 회부해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혼잡한 기지 상공에서 최소 10km 벗어나 선회하는 방식으로 훈련 비행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오늘 오전 부산 모라동 공장 밀집 지역에서 불이 났는데 순식간에 주변 공장으로 번졌고 7시간 만에 모든 불길이 잡혔습니다. 처음 불이 난 공장을 포함해 9개 공장이 피해를 받고 노동자 2명도 심하게 다쳤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맹렬한 기세로 불길이 치솟아 건물을 삼킵니다. 나온 연기가 주변을 모두 뒤덮을 정도로 강합니다. 소방관들이 물을 뿌리지만 불길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부산 모라동 공장 밀집 지역에서 불이 난 건 오전 9시쯤. 인화성 물질과 원자재로 순식간에 불길이 옮겨붙어 소방차가 출동했을 때는 이미 주변 다른 공장에까지 화염이 닿고 있었습니다. 안에 위험물도 있고 건물이 강한 화세를 받아서 붕괴 위험이 있어 사실상 지금 내부 진입이 곤란한 상태. 주변으로 불길이 번지는 걸 최대한 막은 뒤 소화약품을 대량으로 뿌리고서야 불길은 겨우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소방당국은 7시간여 만에 모든 불길을 잡았습니다. 처음 불이 시작한 공장은 안팎할 것 없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불이 난 공장에서는 2명이 심각한 화상으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인근 공장 노동자 등 1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또 소방당국 추산 3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장비를 옮기는 과정에 불꽃이 튀었다는 공장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합동 감식을 벌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요즘 오랜만에 친구와 저녁에 맥주 한잔 하거나 회식을 마치고 나면 택시 잡기 참 힘들죠.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수요는 늘었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 택시 운행 대수는 줄어서 요즘 그야말로 택시 대란인데요. 심야에 소위 따블을 넘어 따따블을 불러도 택시가 잡히지 않는다는 아우성에 서울시는 40년 만에 심야 할증 시간을 밤 10시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보다 할증 시간을 2시간 더 늘려서 택시기사들이 더 운행에 나서게 하겠다는 거죠. 코로나 사태 전과 비교해서 법인 택시 운전자 수는 26.9%가 감소했지만 거리두기 해제 전후로 심야 택시 이용 건수는 96.2%나 증가했는데요. 여기에 거리두기와 함께 시작된 지하철 단축 운행은 아직 정상화되지 않으면서 택시 수요가 감당이 되지 않자 서울시는 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개인 택시 3부제를 일시 해제했습니다. 원래 개인 택시는 이틀을 일하면 하루 쉬게 돼 있지만 수요가 몰리는 심야 시간엔 운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준 거죠. 하지만 이런 유인책에도 택시기사들의 참여는 약 10%대로 저조했습니다. 승객들이 자정 전후로만 반짝해서 몰리는 데다 이 시간이 지나면 거의 없는 게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택시기사들 역시 코로나19 때 심야 운행을 줄이면서 다시 밤에 나서기 부담스러워하는 것도 원인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서울시는 할증 시간 확대를 꺼내들었지만 이렇게 되면 밤 10시부터 현재보다 택시비가 20% 정도 오르기 때문에 시민들은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택시 운행을 늘려달라고 했더니 요금을 인상해버리냐는 댓글이나 다른 대중교통을 늘릴 생각은 하지 않고 요금을 올려서 수요를 막는다는 댓글들이 줄을 이었는데요. 실제 할증 시간 확대가 가능할지도 불투명합니다. 서울시는 앞서 2019년 택시 기본요금 인상 때도 할증 시간을 1시간 늘리려고 했지만 서울시 의회 반대로 무산됐는데요. 이번엔 의회에서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까지 여러 절차가 있고 이 과정이 최소 6개월 이상 소요가 되는 데다 서울시는 6일 지방선거 이후에 행정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어서 당장 잇따르고 있는 택시 대란의 해결책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윤보리입니다. 네, 북한이 그제 개최한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가장 눈에 띈 무기 체계 가운데 하나가 처음 공개된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입니다. 조만간 시험 발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열병식을 계기로 김정은 국무위원장 우상화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북한 열병식에서 처음 등장한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입니다. 기존 북극성 5형에 비해 직경은 2m 안팎으로 거의 비슷하지만 길이는 3m 안팎 더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사거리가 확대되고 폭발력도 강화시켰음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극성 5형에서 그만큼 사거리를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이 부스터 부분, 그러니까 추진부를 조금 늘린 게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북한은 이에 따라 조만간 신형 SLBM의 시험 발사에 나설 것으로 관측됩니다. 앞서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는 지난 3월 잠수함 기지가 있는 함경남도 심포조선소에서 SLBM 시험으로 의심되는 이상 징후가 포착됐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기존에 없던 휴대용과 차량 장착용 대전차 미사일을 각각 새로 공개한 점도 눈에 띕니다. 대량 살상 무기뿐만 아니라 재래식 무기도 지속적으로 첨단화하고 있다는 점을 과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열병식을 끝낸 김정은 위원장은 군 간부들을 불러 기념사진을 찍고 연회를 베풀며 군심을 다독였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와 리설주 여사를 모시고 본부 청사 정원에서 성대한 경축위원회가 진행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천재적 예지력과 특출난 영도력 등을 갖추었다며 우상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김 위원장이 유사시 핵무기의 선제적 사용 가능성까지 내비치면서 새 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자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새 정부는 더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참전하지 않은 미국과 서방이 꺼내들었던 무기가 러시아의 돈줄을 막는 경제 제재죠. 원유 판매 등 몇몇 분야에서 벌써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국제사회는 제재 고삐를 더욱 쥐고 있습니다. 유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 예산의 5분의 1인 40조 원을 한 해 세금으로 내는 최대 기업 로즈네프트가 원유 살 업체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원유 3,800만 배럴을 팔기 위해 국제 입찰을 진행했는데 중개업체들이 나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업체들은 다음 달 시작되는 유럽 연합의 제재를 의식해 러시아 원유 거래에서 손을 떼고 있습니다. 원유 저장 시설이 부족한 러시아는 원유를 못 팔면 생산 자체를 줄여야 하는 구조라서 막대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수입 천연가스의 40%, 석유의 27%를 러시아에 의존하는 유럽 연합을 돕기 위해서 미국과 다른 나라들은 십시일반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We have been working to increase natural gas supply and options to European countries that have been reliant on Russia for natural gas supply in anticipation of the possibility of this happening or a decrease in what they're providing. 미국이 러시아군 소속 해커 6명에게 현상금 $1,000만 걸고 수배에 나선 것도 경제 제재의 하나로 해석됩니다. 러시아군 해커들은 미국의 병원 등 주요 기반 시설을 대상으로 악의적인 해킹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악성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컴퓨터를 감염시키고 이를 고리로 돈을 뜯어내는 새로운 돈줄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의 반격도 거셉니다.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가즈프롬은 폴란드와 불가리아에 가스를 주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러시아 르블화로 결제하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인데 우크라이나를 돕는 두 나라를 압박하기 위한 속내로 풀이됩니다. 장기전 양상이 완연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장이 아닌 경제 영토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 남용에 회원국들이 처음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모습에 유엔 회원국들은 앞으로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자동으로 총회를 열어 그에 대한 토론을 벌이도록 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It is so decided.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남용을 견제하는 결의안이 통과되자 회원국 대표들이 박수로 호응합니다. 결의안은 안보리에서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10영업일 이내에 유엔 총회가 자동 소집되고 그에 대한 토론을 벌이도록 했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사회가 공개 토론에 붙여 거부권 남용을 견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동안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에 대한 논란이 계속됐지만 이나마 견제 장치가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결의안 또한 2년 전 리텐슈타인 공국이 제안했지만 지금껏 논의되지 못하다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에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논란을 일으키며 총회를 통과했습니다. The veto power that is held by the 5 permanent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is as anachronistic as it is undemocratic. It has prevented the Security Council from doing its job. Russia used their veto to prevent the Council from taking action in response to their illegal and unprovoked war in Ukraine.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 대표는 불만을, 중국 대표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Право вето постоянных членов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является краеугольным камнем архитектуры ООН. 目前难以确定这样的安排能否达到决议的预期目的。 1946년 소련 연방이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유엔 안보리에선 295번의 거부권이 행사됐습니다. 이 중 소련을 이은 러시아가 143회로 가장 많고 미국이 86회, 영국 30회, 중국과 프랑스가 각각 18회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